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프로테인의 스트럭처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그리고 터시리 스트럭처에 관한 개념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구조의 어떤 실제성을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그 구조가 부서지고 그에 따라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을 프로테인의 디네이처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유전자 시퀀스에서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합성이 일어나고, 그 합성된 단백질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세컨더리 스트럭처, 터셔리 스트럭처, 그리고 서브 유닛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이루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폴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단백질이 구조를 잃어서 기능을 잃는 디내추레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직후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조를 갖춰가는 폴딩의 프로세스로 서로 정반대의 프로세스이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셀 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조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 내에서 단백질의 네이티브 폼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없어지는 과정, 이 과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셀 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네이티브 프로테인의 농도들을 적절하게 유지해 가면서 생명 현상이 유지되게 됩니다. 단백질의 3D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기능을 나타내는 상태, 네이티브 상태라고 부르고요. 이 네이티브 상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라이보솜으로부터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1차적인 구조, 아미노산의 시퀀스죠. 아미노산의 시퀀스가 결정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라이보솜을 출발한 이후에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되는 과정까지 폴딩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폴딩 과정은 만들어진 1차 구조로부터 부분적으로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생기게 되고, 이처럼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처럼 부분적으로 이러한 스트럭처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스트럭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종류의 특정한 3차 구조를 갖는 3디멘셔널 스트럭처를 갖는 네이티브 프로테인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의 시퀀스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그 유전자의 시퀀스로부터 정해진 3차 구조에 관한 인포메이션들은 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종류 중요한 단백질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폴딩에 관여하는 단백질들로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요. 하나는 샤페론, 그리고 또 하나는 샤페로닌이라는 그 폴딩에 관여하는 단백질, 예를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트랜슬레이션 직후에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이제 폴딩 과정을 거쳐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된 다음 만들어진 네이티브한 프로테인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데그레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으로 다시 데그레데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종류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적절히 유지되면서 이제 단백질의 항상성, 프로테오스테시스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폴딩 과정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샤페론들이 또는 샤페론인이 이제 관여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들 샤페론 프로테인들이 관여하는 단계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레이션 직후 만들어진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폴딩이 일어난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의 샤페론이 이런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아모포로스한 에그리게이트가 되면서 정해진 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처럼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아모포스한 에그리게이트, 랜덤 코일 상태와 같은 아모포스한 에그리게이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샤페론 분자도 있고, 또는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되는 과정을 속도를 빨리 해주는 과정을 도와주는 샤페론 분자들도 있고, 또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언폴딩 과정을 거쳐서 미스폴디드 프로테인이 됐을 때 이 미스폴디드 프로테인이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로 가서 다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미스폴디드 프로테인을 그냥 데그레데이션 시켜서 펩타이드를 거쳐 아미노산까지 분해시켜버리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러한 미스폴디드 프로테인으로부터 펩타이드 프래그먼트로 또는 아미노산까지 가수분해시키는 과정에는 유비퀴틴 프로테오솜 시스템이 작용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테인들은 유비퀴틴 시스템, 많은 경우 유비퀴틴 시스템에서 분해되게 되죠. 또는 미스폴디드 프로테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모포스 에그리게이트나 어떤 종류의 올리고모라거나 또는 세포에 굉장히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아몰로이드 파이버로 된 다음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분해되는 과정에 이르기도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3차원적인 스트럭처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트럭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백질은 물론 그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조를 잃으면서 그러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 과정을 흔히들 단백질의 디내추레이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디내추레이션 시키는 원인이 되는 요인 또는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몇 가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을 가하거나 또는 너무 온도가 낮다거나 템퍼리처에 대한 템퍼리처가 일종의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pH가 아니면 디네이처가 촉진되게 되고요.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수용에 의해서 안정한데 유기용매들을 닿게 되면은 유기용매의 넌폴라한 성질 때문에 단백질의 넌폴라한 부분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본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가 무너지게 되거나 또는 단백질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힘들을 방해하면서 단백질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분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분자들을 케이오스를 만드는 분자들이다 해서 케이오트로픽 에이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레아와 구아니디늄 하이드로크로라이드라는 대표적인 케이오틱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지만 유레아는 단순한 간단한 형태의 펩타이드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적절한 요인에 의해서 원래의 스트럭처를 잃어가게 되는 과정이 이제 디네이처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처럼 온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단백질은 고유의 구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척도들로서 몇 가지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구조 변화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옵티컬 로테이션, 특정한 파장에서 흡광도가 달라지거나 또는 단백질의 점도가 일반적으로 디네이처되면서 점도가 증가해 가게 되죠. 또는 UV 파장에서 흡광도가 달라지거나 옵티컬 로테이션은 평광에 대한 회전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성질을 Y축으로 잡고 온도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흔히들 이러한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온도에 따른 변화량의 중간점을 주는 온도를 이 단백질의 TM값, 단백질의 멜팅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이때의 변수는 온도일 경우죠. 이 특정한 온도 TM에서는 단백질이 이제 원래 성질을 이렇게 하게 되는 온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디네이처 시키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템퍼처라거나 또는 케이오틱 트로픽 에이전트인 구아니딘 클로라이드나 이런 것들의 농도가 증가하거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언폴딩된 단백질의 퍼센트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단백질마다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고유한 단백질의 TM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라이보뉴클레이스의 경우 뭐 이 정도의 TM 값 50 몇 도쯤 되겠고요. A4 마이오글로빈의 경우는 60 몇 도가 단백질 TM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단백질이지만 온도뿐만 아니라 동일한 단백질을 할지라도 구아니딘 클로라이드에 대해서도 이러한 언폴디드 되는 퍼센트의 곡선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네이처레이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프로테인을 디네이처레이션 시킬 수 있는 분자들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디터전트 대표적인 예고요. 당연히 하이드로포빅한 테일과 하이드로필릭한 헤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이 디네이처레이션에 있어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단백질의 하이드로포빅 파트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디네이처레이션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소듐 데시일 설페이트라거나 트라이스톤 X100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터전트들은 멤브레인 바운드 프로테인의 경우에는 멤브레인으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해내는데도 이용되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유기용매 마찬가지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작용하게 되고요. 알코올 또는 에틸렌 글라이콜 또는 수크로스와 같은 분자들이 오게닉한 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물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염은 당연히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이티브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션을 스테빌리제이션 한다거나 또는 디스테빌리제이션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컨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는 리에이전트들은 대부분 이온성 화합물이 되겠는데요. 이들 이온성 화합물이므로 N아이온과 케타이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들 N아이온과 케타이온을 적당히 짝을 이루면 그럼 이제 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늄과 설페이트를 짝을 이루면 암모늄 아이온 2개와 설페이트 아이온 하나로서 암모늄 설페이트의 시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 시약은 이제 설트로서 단백질을 안정화 또는 단백질의 컨포메이션을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불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N아이온과 그리고 케타이온에 대해서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를 순서대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음이온 가운데는 설페이트 이온이 가장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데, 단백질의 컨포메이션을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이오사이나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백질의 컨포메이션을 불안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이온 가운데는 암모늄 아이온이 굉장히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륨이나 칼슘 같은 것들은 비교적 불안정화시키는 아이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N아이온과 케타이온의 그 순서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쌍을 이루면은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아모늄 설페이트는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면서도 단백질의 용해도를 낮추어서 결정화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의 침전 시약, 단백질을 침전시키는 시약으로도 흔히들 사용되는 염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유기분자이면서도 케이오트로픽 에이전트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레아 그리고 구아니즘 클로라이드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보뉴클레이스는 굉장히 안정한 단백질 가운데 하나인데요. RNA를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라이보뉴클레이스는 시스테인이 8개가 존재하고요. 이 8개의 시스테인에 의해서 4개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4개의 다이설파이드를 만들 때 8개의 시스테인 가운데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짝은 이제 정해져 있게 되죠. 이런 라이보뉴클레이스 네이티브 포머 라이보뉴클레이스는 4개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에 의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네이티브한 라이보뉴클레이스에 유리아와 같은 디내추런트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3차 구조가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3차 구조를 잃어버리고 1차 구조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만 라이보뉴클레이스는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4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다이설파이드 결합에서 3차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으므로 라이보뉴클레이스의 3차 구조를 부수기 위해서는 2-모캡테탄올과 같은 환원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환원해서 사이올로 만들어줘야 다이설파이드 브리지를 깨뜨려서 3차 구조나 또는 3차 구조를 넘어서 이제 2차 구조까지 전부 없애고 1차 구조만 아미노산의 시퀀스인 1차 구조만을 남게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유리아와 그리고 2-모캡테탄올을 섞어서 라이보뉴클레이스에 작용시켜주면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 또는 터셔리 스트럭처가 모조리 부서지게 되고 라이보뉴클레이스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만 남아있는 라이보뉴클레이스로부터 여기에 첨가했던 버커테탄올과 그리고 유레아를 다이알리시스를 통해서 제거를 시켜주면은 디내추런트가 없어지고 그리고 리듀싱 에이전트가 없어지므로 다이알리시스 과정에서 산소에 의해서 사이올이 다이설파이드로 산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이설파이드 브리지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유레아가 없어지니까 디내추런트가 없어져서 다시 원래의 폴딩에 맞도록 단백질이 저절로 움직여가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움직여가게 돼서 원래의 그 3차 구조를 그대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백질의 시퀀스에는 3차원적인 네이티브한 컨포메이션을 이루게 되는 인포메이션들이 시퀀스 자체 내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2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 상을 밝힌 사람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유전자의 시퀀스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NAse의 리내추레이션 실험을 지금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개의 시스테인이 8개의 시스테인에 의한 4개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있고요. 특정하게 존재하죠. 110과 58 이렇게. 모켓테탄올을 집어넣으면 다이설파이드가 이렇게 이게 모켓테탄올이 되겠습니다. 다이설파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사이올로 바꿔주게 되고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브리지를 다 이렇게 끊어야 이들 한 폴리페プ 체인 내에 있는 세컨더리 스트럭처 또는 터셔리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유리아와
그리고 머케트 에탄올을 집어넣으면서 unfolded state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액티브한데 네이티브 스테이트는 이 경우는 이제 인액티브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디내추레이팅 유레아와 그리고 머케트 에탄올을 다이알리시스로 제거를 해주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서 산화가 되면서 사이올들이 다이설파이드를 만드는데 원래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이었던 110과 58 사이의 결합이 찾아가서 110은 58을 찾아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여기에 있는 58SH가 여러 개의 다른 SH가 있으나 다른 SH와는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만들지 않고 이들 많은 여러 개의 사이올 가운데 유일하게 110번에 있는 SH를 찾아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만들어가서 원래의 네이티브한 상태로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58번이 110번 사이올을 찾아가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만들게 되는 과정은 원래의 라이보 뉴클레이스 유전자의 시퀀스에 어떻게 찾아가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라이보 뉴클레이스 A처럼 그럼 폴딩이 돼서 네이티브 상태로 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5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이 시퀀스가 쭉 있을 때 전체적인 이렇게 어떤 완성된 3차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갖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 여기 같으면 지금 세 군데네요. 세 군데에서 일종의 세 군데의 프라이머리 시퀀스가 우선 부분적인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시퀀스이지만 세 개 이상의 이 경우는 지금 세 개인데요. 세 개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출발점들이 존재해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으면 지금 엔티패러렐 베타 시트가 막 형성되려고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시퀀스는 시퀀스 특성상 부분적으로 알파 힐릭스를 만들고 있는 부분적인 알파 힐릭스를 만들고 있는 시드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하고 지금 서로 엔티패러렐 베타 시트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한 폴리펩타이드 시퀀스가 있을 때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단위의 일정한 부분적인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동시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8에서 15번 사이에 시작을 했는데 8번 근처에 있는 6, 7번도 이제 같이 포함되게 되고 15번 근처에 있는 16, 17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1번에서 20번까지 두 개의 베타 시트, 엔티패러렐 베타 시트가 이쪽 파트에서 1번에서 20번까지가 형성이 되고 이쪽은 30에서 37번까지 부분적인 알파 힐릭스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 확장을 해가는 거죠. 양쪽에 30번 쪽은 28번부터 29번도 포함하고 37번은 38번과 39번을 포함해서 지금 알파 힐릭스가 양쪽 끝으로부터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28번에서부터 56번까지의 28번부터 39번까지 알파 힐릭스가 완성되게 되고 이쪽 파트로부터 그리고 이쪽 파트로부터 또 하나의 베타 시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완성되는 45, 52에서 시작을 했지만 41에서 56번까지 두 개의 엔티패러렐 베타 시트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면 이게 41에서 56번이고 이게 28번에서 39번이니까 이 두 개가 40번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그럼 28에서 56번까지 알파 힐릭스와 베타 스트랜드가 합성이 되고 28에서 56번까지인데 이게 1에서 20번까지 이미 베타 시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과 20번과 28번이 서로 연결되면서 1번에서 56번까지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폴딩 프로세스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시퀀스에서 처음 출발하는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출발점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완성된 터셔리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과정을 훨씬 빨리 일어나게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과정 지금 폴딩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폴딩하는 이 과정은 살펴보면은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단백질들이 그 여기 이 RNaseA와 같이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 자기 근처에 있어야 할 아미노산을 나머지로부터 일일이 찾아가기로 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프로테인의 트랜슬레이션 직후 얻어진 단백질 프라이머리 시퀀스만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완전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일반적으로 생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포 내에서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은 유전자 시퀀스로부터 단백질이 완성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차례차례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세컨더리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시에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터셔리 스트럭처를 이루는 메커니즘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폴딩 프로세스를 에너지와 관련돼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폴딩 패스웨이의 개수와 그리고 폴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에 관한 설명을 이 네 가지 경우가 지금 각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러 개의 폴딩 패스웨이들이 있는데 패스웨이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들 패스웨이들이 전부 다 동일한 에너지 변환을 겪어서 여러 개의 패스웨이를 통해서 에너지 변화는 동일하게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안정한 터시리 스트럭처를 갖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멀티플 패스웨이에 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 없이 최종 생성물로 간다는 것이 첫 번째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별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메커니즘과는 그렇게 많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하고 여러 개의 폴딩 패스웨이가 존재하는데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들 인터미디에이트가 다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1번의 경우는 방금 설명한 메커니즘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폴딩 패스웨이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 폴딩 패스웨이에서 얻어지는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 밑에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는데요.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존재하고 이들 여러 개의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제 여러 개의 패스웨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존재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들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 사이 서로 변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멀티플 패스웨이, 멀티플 에너지적으로 멀티플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개의 패스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될 때 어떤 중간 인터미디에이트들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1차 구조로부터 한꺼번에 그냥 3차 구조가 얻어진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메커니즘과는 일치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몇 개의 이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폴딩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몇 가지 종류의 폴딩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으면 여러 개의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패스웨이가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이들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인 가장 안정한 구조를 갖는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 네 가지 경우 가운데 앞에서 설명했던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은 그림 B와 그리고 그림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딩 앞에서 그 라이보 뉴클레이스 경우에는 어떠한 단백질의 도움도 없이 라이보 뉴클레이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아미노산의 시퀀스에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의 시퀀스를 결정하는 DNA의 시퀀스에 라이보 뉴클레이스 A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3차 구조에 관한 인포메이션들이 담겨 있어서 어떤 다른 단백질 도움도 없이 디네이처신이 되었다가 조건을 잘 맞춰주면 다시 저절로 네이티브한 상태로 가는 예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보면 많은 경우에 라이보 뉴클레이스처럼 아무런 프로테인의 도움 없이 원래의 네이티브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단백질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단백질들은 폴딩 과정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이 작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종류 단백질들에서는 이들의 폴딩을 도와주기 위한 다른 단백질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샤페로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진 직후 올바른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1차 DNA 시퀀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있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메커니즘과 같이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를 여러 군데서 여기는 알파 헬릭스 여기는 베타 이렇게 구분적으로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겠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한 번씩은 이들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에그리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에그리게이트들은 단백질이 네이티브와 같은 기능을 나타낼 수 없는 죽어버린 기능이 없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에그리게이트들은 많은 경우 다시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다른 종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폴딩 단백질로부터 1차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진 폴딩 인터미디에이트가 가능하면 에그리게이트로 가지 말고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단백질들을 샤페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샤페론들에는 몇 가지 종류 프로테인이 있지만 많은 종류의 히샤 프로테인들은 샤페론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지금 히샤 프로테인 70인데요. HSP 70의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 직후 만들어진 단백질이나 또는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과 인터랙션을 해서 단백질들을 가까이 끌어들인 다음 자기들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단백질들을 일부 폴딩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를 거쳐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을 가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히샤 프로테인이 이러한 단백질, 폴딩이 되어 있지 않는 단백질이나 또는 일부가 폴딩이 되어 있는 단백질을 홀딩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에그리게이터로 가게 되는 과정을 가능하면 막아주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만들어진 단백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 폴딩 인터미디에이트 농도가 매우 높아버리면 그러면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가는 것도 많겠지만 에그리게이트로 가는 단백질의 양도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 프로테인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후의
프라이머리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이나 폴딩 인터미디에이트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나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되기 전에 프로테인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에그리게이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히샥 프로테인은 샤페론의 샤페론의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히샥 프로테인과 같은 샤페론들은 미스폴딩을 이렇게 에그리게이트로 갈 수 있는 미스폴딩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언폴디드 프로테인에 대한 프로테인들이 에그리게이션 되는 과정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샤페론들은 단백질들이 이렇게 미스폴딩이 되거나 또는 에그리게이션이 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폴딩 과정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부 프로테인들은 직접적으로 언폴디드 프로테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폴딩을 시킨 다음 프로테인이 폴딩을 시켜서 제대로 된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폴딩 프로세스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백질들은 샤페로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샤페로닌은 폴딩 프로세스를 좀 더 능동적으로 작용해서 패실테이션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샤페로닌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앞에서 그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히샥 프로테인에서 만들어진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앞에서 이렇게 히샥 프로테인에 의해서 홀딩되어 있는 이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이렇게 네이티브 프로테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음 단계인 샤페로닌에 전달을 해주면 샤페로닌에선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을 완벽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치거나 또는 이러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으로 폴딩 시키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패스웨이 두 개의 패스웨이 가운데 첫 번째 패스웨이는 지금 그로 EL이라는 서브 유닛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폴딩 인터미디에이트들이 그로 EL에 들어오고 그로 EL에 들어온 다음 이중에 모자인데 그로 ES가 위에를 덮어주면은 그럼 그로 EL이 이 위에서 폴딩이 된 다음 모자가 다시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는 간단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그로 ES가 작용을 하면서 덮어준 다음 그다음 이 뒤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인딩 되어 있던 ATP들이 가수분해 돼서 ADP로 되면서 이 안에서 폴딩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고 폴딩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폴딩 된 것들이 이제 밑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다른 서브 유닛이죠. 다른 서브 유닛으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서브 유닛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빠져나온 후에 다시 샤페로닌 프로테인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ATP들이 ATP나 또는 위에 있는 ADP가 ATP로 이렇게 가수분해 되거나 또는 ADP가 빠져나오면서 ATP가 가수분해 되거나 또는 ADP가 바인딩에서 빠져나오면서 원래의 상태인 샤페로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샤페로닌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밑에가 지금 넌 네이티브한 프로테인이 되겠고 위에는 지금 새로 위에서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프로테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로 ES고 이게 그로 EL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인의 미스폴딩은 실제적으로 많은 몇 가지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프로테인이 시퀀스는 1차적인 프로테인의 시퀀스는 맞더라도 이들 1차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적절한 폴딩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경우에 적절한 폴딩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단백질은 특정한 구조를 띠고 있는 단백질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변형된 단백질들을 흔히들 아밀로이드 피브릴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백질들이 적절하지 않은 폴딩 과정을 거쳐서 비정상적인 폴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변화됨으로써 초래되는 질병들,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만들면서 초래되는 질병들이라 해서 아밀로이도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아밀로이도시스 질병의 예로서 타입 2형 당뇨가 되겠고요. 알츠하이머 병, 헌팅턴 병, 파킨슨 병들은 단백질의 폴딩 과정에 문제가 되어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질병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백질의 폴딩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서 이러한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은 왼쪽에 간단히 그 메커니즘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한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원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네이티브한 단백질이었지만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미스폴딩 되거나 이 어떤 원인은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거나 포인트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네이티브한 스트럭처를 네이티브한 단백질 적절한 터시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한 단백질이 미스폴디드 또는 파실리 언폴디드한 스테이트가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디네이처 되면 이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디네이처 단백질은 이제 분해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미스폴디드 또는 파실리 폴디드 프로테인이 특정한 구조적 단위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지금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가 이렇게 적절히 잘 배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 가운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베타 시트끼리 모이게 됩니다. 더 많은 베타 시트끼리 모이게 되고 더 많은 베타 시트끼리 모이게 되면 이들 베타 시트끼리 전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구조 유닛, 이걸 아밀로이드 피브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되면 단백질은 당연히 원래 이 상태래야 되는데 변형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갖게 되고 단백질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베타 시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이루게 되는데요. 반면에 다른 쪽도 이런 알파 헬릭스 쪽도 알파 헬릭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아밀로이드 피브릴에 얹혀지면서 그러면서 이 아밀로이드 피브릴의 스트럭처와 같은 비정상적인 폴디드 스트럭처를 안정화시키게 돼서 단백질의 질병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스폴딩에 의한 단백질의 미스폴딩에 의한 질병으로 프라이언 디지즈도 역시 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종의 이게 광견병과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매드카우 디지즈 또는 제이콥 디지즈. 매드카우 디지즈는 이제 소에서 일어나는 그 질병이 되겠고, 제이콥 디지즈는 이제 사람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스크래피는 일종의 양에서 발견되는 질병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생물체에서 일어나지만 다 같이 프라이언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변형이 잘못되면서 단백질의 폴딩이 잘못되면서 일어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물체들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프라이언 디지스의 원인은 뭐 당연히 프라이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 질병 원인이 되겠는데요. 분자량이 28,000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작은 거죠.
일정한 터셔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컨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터셔리 스트럭처가 존재하게 되고 특정한 프라임 프로테인의 터셔리 스트럭처를 PRP-C라고 표시한다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프라임 프로테인의 컨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컨포메이션이 변하면 이제 터셔리 스트럭처가 변하게 되는데요. 변화된 프라임 프로테인의 변형된 터셔리 스트럭처를 PRP-SC 이렇게 나타내고, SC는 지금 스크래피에서 나온 명명법이 되겠는데요. 이 PRP-C와 PRP-SC가 서로 다른 컨포메이션을 갖게 돼서 PRP-C가 PRP-SC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은 이게 지금 뇌세포인데요. 뇌세포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지금 빈 공간들입니다. 뇌세포가 뻥뻥뻥 이렇게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드카우 디지즈 또는 제이콥 디지즈, 스크래피 등의 질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은 정신 상태가 정신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광견병과 같이 병이 되겠습니다. 광우병, 광견병 뭐 이런 것들이 브라이언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컨포메이션이 변화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프라임 프로테인이 이게 모노머의 스트럭처인데요. 프라임 프로테인이 다이머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두 개가 모이게 되면 그러면 다이머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모노머 스트럭처와 다이머 스트럭처가 완전히 다른 스트럭처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프라임 프로테인들이 모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이머 스트럭처를 갖게 되면은 그럼 이제 변형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모노머 스트럭처를 이루는 프라임 프로테인의 특정한 어느 아미노산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다이머릭 폼들이 일어나기가 용이해서 프라임 디지즈가 일어나기 유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4에서 단백질의 전체적인 스트럭처에 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본 챕터의 목적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크게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상기해보고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펩타이드 결합의 특성과 구조에 관한 것들인데요. 펩타이드 결합의 레조넌스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펩타이드 결합의 공간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파이와 프사이 값의 정의, 이것으로부터 라마찬드란 플롯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거하고, 이 라마찬드란 플롯으로부터 예측되는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구조 같은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컨더리 스트럭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 알파 시트와 베타 시트들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터셔리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고, 터셔리 스트럭처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터셔리 스트럭처는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일 경우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처럼 프라이머리 시퀀스로부터 세컨더리, 그리고 터셔리, 그리고 여러 개의 서브 유닛을 갖는 쿼터너리 스트럭처 같은 스트럭처럴 하이어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단백질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파이브로스 프로테인과 글로뷸라 프로테인을 예를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이브로스 프로테인들은 물에 잘 녹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콜라진이라거나 실크 피브로인이라거나 거미줄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백질들의 특성에 대해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특성이 물에 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구조적 특성으로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이브로스 프로테인 외에 실질적으로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글로뷸라 프로테인이 되겠는데요. 많은 경우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세포질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용성 글로뷸라 프로테인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세포의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멤브레인 바운드 프로테인들 또는 지용성 단백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뷸라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이들 스트럭처에 대한 간단한 예들도 들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스트럭처가 형성돼서 완성된 단백질들이 다시 분해되는 과정도 있게 되는데 이 스트럭처가 부서지는 과정도 있게 되는데 스트럭처가 부서지는 과정을 이제 디내추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과정은 이제 폴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폴딩과 스트럭처가 없어지는 이제 디내추레이션 과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딩에 대해서는 폴딩의 프로세스에 관한 전형적인 메커니즘들을 얘기를 했고 부분적인 어떤 스트럭처럴 유니티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종합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언폴디드 스테이트가 생기게 되고 이 언폴디드 스테이트가 잘못되어서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그 어그리게이션 된 것들을 다시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내고 다른 종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사용이 되는 과정이라거나 또는 폴딩 후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타입 2 다이아베티스라거나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거나 헌팅턴 디지즈라거나 파킨슨 디지즈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피브릴르 스트럭처에 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광견병 또는 광우병에서 광우병 원인을 일으키고 있는 프라이언 단백질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프라이언 디지즈에 관한 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챕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이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